한국에서 좀 특수한 질문일 수 있는데 부동산 관련 질문이 40대에서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을 마련했거나 아니면 이제 마련할 예정인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자기 집을 이미 갖고 있어서 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돈으로 대출금부터 먼저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대출금은 조금만 갚고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채는요,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가 있어요. 좋은 부채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건 좋은 부채죠. 그리고 이자율이 싸고. 그때가 반드시 집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미 집을 샀거나 했을 때 모기지를 갚아 나가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자율이 싸고. 근데 카드빚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성 부채잖아요. 내가 자산을 취득하려고 지은 빚이 아니고 나를 가난하게 되는 데 쓴 소비를 위한 부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자율도 높고 그거부터 갚아야 돼요.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부채를 갚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만큼을 대출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5%다 그러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갚을 돈으로 내가 7%를 벌거나 6%를 벌면은 그게 훨씬 나은 결정이거든요. 그런 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40대 56%는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대출 잔액이 한 1억 1천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40대 반 이상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했거나 이사할 계획을 합니다. 벌써부터 여기서 저는 이제 냄새가 나요. 아, 이 사람의 노후가 문제가 생기구나. 벌써 자녀 교육을 얘기하는 순간 자신의 노후 준비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간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노후 준비 안 된다는 걸 할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사교육을 했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굳이 공부를 잘 하거나 못하거나 노후 준비하고는 의미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한테 경제 지식을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간다는 거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예요. 옛날에는 그게 뭐 조선시대 때는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21세기에 좋은 학원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좀 실전적인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님. 그러면 은퇴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 소득을 대체할 때 은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40대 시작하면은 이미 많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할 거냐 그거 정하기 전에 심각하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시기를 자기가 결정을 하질 않아요. 회사에서 나가라 그럴 때를 기준으로 삼아요. 회사에서는 55세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55세 은퇴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못하죠. 65세, 70세까지 일해야 돼요. 사람마다 틀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은퇴 나이가 한참 지났지만은 저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가 내 은퇴 나이는 내가 정한다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내가 은퇴는 내가 정한다. 그런 자기의 라이프를 자기가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회사에서는 나가라 그러면 그게 이제 은퇴가 아닌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할 건지 예를 들어 제 인생을 뭘로 살 건지 그것도 지금부터 40대라 그러면 미리 생각을 해야 되죠. 대부분 55세에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은퇴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40대라 그러면 11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주식 비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원래는 100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오래 사니까 비중이 더 높이지 않으면 일찍 돈이 고갈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110, 어떤 사람은 이제 120이 맞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해야 돼요. 그러면 대략 현재 받는 급여의 연금으로 한 30%, 50% 어느 정도 받을 때 그래도 좀 금융소득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20대면은 10%면 충분해요. 또 30대다 그러면 20%, 40대는 30% 해야 돼요.
그게 작은 돈 아니죠. 그러면 40대라면 아까 대표님 말씀은 40대면 그래도 급여의 30%는 패시브 인컴,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라고 했으니 월급이 이제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40대고 한 달에 대략 120만 원 정도가 일하지 않는 금융자산으로 뭐 배당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나오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원금 보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15년 동안 내 돈이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원금 보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15년 동안 일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보면 DC형인 경우인데 90%가 보장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데 두려움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쉽게 얘기해서 금융문맹이라고 그러거든요. 원금 보장이 되는 거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안전하지 않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래서 대표님 말을 다 이해해서 실제 연금저축 계좌도 만들고 돈도 넣은 사람이 물어보는 가장 많은 질문이다. 그러면 다 알고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과연 대표님 어떤 ETF를 사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렵더라도 아니요. 그러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어드바이스 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상식적이다. ETF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맡겼더니 실제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비중이 50%가 안 넘더라. 그러니까 펀드의 반은 인덱스의 벤치마크에 대비해서 언더퍼폼한다는 사실이죠. 그럴 바에는 내가 스스로 비싼 내게 낼 필요가 없고 전체를 다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40대가 내 주식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110에서 내 40을 빼니까 70%는 주식 비중이구나. 그걸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ETF의 주식형이 70%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 먼저 결정이 됐죠. 주식형 ETF를 내가 70%를 해야 되겠구나. 미국에 할까? 한국에 할까? 중국에 할까? 그거는 답이 없어요. 당신이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옆에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 그거 분명한 거예요. 내가 70%의 ETF를 담아야 되는데 미국이 좋을까? 한국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가장 좋은 거는 미국도 많이 한다니까 나 미국에 30% 할래. 한국도 나는 보니까 주식이 너무 싸. 한국도 30% 할래. 일본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일본은 20% 할까?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 얼로케이션입니다. 어떤 주식을 잘 고르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재산을 어떻게 얼로케이션 하는 거예요. 70%가 주식형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까지 결정된 다음에 어디 ETF가 좋을까? 너무나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고 누구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TV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들이 맞은 적이 별로 없을걸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ETF 해봐야 한국에서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00개가 넘지 않아요. 그죠? 10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루면 됩니다. 하루도 안 되죠. 한 두세 시간만 시간을 써서 연구해서 이 ETF는 어떤 회사 투자하지? ETF 안에 무슨 주식이 들어가 있지? 이 주식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죠. 적어도 두세 시간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비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비중이 중요하다. 그걸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이 전문가다. 별거 없다.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들하고 요만큼은 낫지 않다. 근데 딴 사람 얘기 듣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미 투자 대상 다 정했고 투자 비율을 정했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결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ETF를 투자했더니 아니 어떤 섹터에 ETF를 투자했더니 3배가 된 겁니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 다음 질문이 뭐죠? 혹시 과대로 올라간 거 아닌가?
그렇죠? 요새 또 많이 얘기하죠. 미국이 계속 레코드를 찍으니까 야 미국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일단 팔아야 되지 않아? 또 워런 버핏이 생각할 때 미국이 너무 비싸서 워런 버핏도 현금 비중을 늘렸다 그러는데 또 복잡하죠. 절대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미국에 내가 S&P 500 하는 거를 내 전체 재산에서 70%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맞은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른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죠. 아, 한국이 너무너무 싸졌다. 한국 비중을 20%였는데 25%로 하고 미국을 5%를 또 뺀다든가 그건 여러분들이 아트예요, 아트.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겁니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죠. 이 펀드 매니저도 똑같이 이 이상의 인텔리전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많이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렵지 않다. 당장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